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 기다리시던 우리 최상욱 대표님과의 대담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상욱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조만간에 서울보증보험이 네. 상장을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얘기가 뉴스에 돌았냐면 상장 가격이 별로 좋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상장할 것이다. 라는 톤의 기사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러면 가격 못 받으면 상장 안 해. 뭐 이러는 게 있는데. 네. 지금 가격을 못 받아도 상장을 하겠다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급하구나. 근데 앞서 네.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보증공사에 지금 앞으로 향후 3년간 누적 이제 대손이 쌓게 15조가 넘는 상황이니 뭔가 되게 급하구나. 네네. 사실 서울보증보험은 민간보증기관이어서 그 그러니까 주도보나 주금공과 다르게 네. 주도보 주금공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서울보증이 하거든요. 네. 근데 서울보증이 뭐 분양보증 관련 사업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 전세보증보험 관련한 그런 판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좀 올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어쨌든 22년부터 전세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전세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소위 전세가가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 전세금을 돌려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그 돈을 회수받지 못하는 미회수 채권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회수 채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등급을 분류한 다음에 대손 요율을 잡아야 되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소위 그 고정 이하급으로, 그러니까 네. 완전 넘어서서 원금 회수가 안 될 레벨까지 가는 상황들이 작년에 너무 많이 발생을 했고, 네. 올해도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어가지고, 실제로 서울보증도 재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천억대 영업이익을 냈지만 네. 작년은 뭐 2천억대 영업이익으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재작년까지는 플러스였지만 작년 적자 전환했고요. 네. 이제 주도보는 규모가 훨씬 크다 보니까. 그래서 분양 관련해서 그 이익이 지금 많이 올라오지는 못한 그런 상태여가지고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그 IPO를 하게 되면은 막 회사의 여러 가지 경영 전략이나 이런 걸 IR을 해야 되는데, 네. 재작년 대비 작년 실적이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어떻게 IR을 할 것인가. 네, 네, 네. 그래서 IR 담당자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는 근데 지금 3조 원 정도에 맞춰가지고 그 목표가 밴드가 뭐 네. 2.8에서부터 뭐 4점 몇 조까지인 것 같은데 평균 3조 원 정도에 맞춰가지고 상장하려는 것 같아서,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이런 거 상장한다 그러면은, 근데 요즘은 이런 걸 할 때 그러니까 IPO만 무조건 청약을 하고 첫날 무조건 다 팔아버리는 그 그렇죠. 트렌드로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많죠. 오늘도 뭐 두산 로보틱스인가 뭔가. 보증보험이라는 게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익 잘 나는 사업인데, 네네. 이게 그래서 피터 린지도 페니메 프레디맥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네. 그게 이제 리먼 사태 이제 네네, 도화선이 그렇죠. 된 회사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건데, 오히려 그 전세 사기가 앞으로 더 커지면은 보증보험들이 정말 위험해질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있는데, 전세 가격이 추세적으로 우하향을 한 몇 개 년도만 하더라도 퍼센티지가 안 높더라도, 그러니까 재작년만 하더라도 재작년 초만 해도 전세보증 가입 비중이 낮았잖아요. 전체 전세입자에서 10%밖에 안 됐고요. 그러니까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전세가 60% 정도였는데 요새는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전세는 45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반응은 일단 전세 기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 반전세거나 좀 진짜 반반 섞어가지고. 네. 그래서 보증 금액을 낮추는 그런 시도를 한번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거나 임차권 설정 등기하는 거는 진짜 지수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 사이즈를 봤을 때 실제로 보증 고객들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쪽 시장은 성장할 것 같은데, 반대로 전세 가격이 우하향하게 되면은 22년 같은 상황이 나버리면은 시장 사이즈 훨씬 커지고 손님도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리먼 사태랑 똑같이 CDS 잘 팔려서 팔리는 과정에선 돈 벌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결국에는 보험료를 지급해 줘야 될 때 보험사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증보험도 결국 보험회사니까 이 회사의 어려움은 결국 기초자산 하락할 때인데, 이 기초자산 전세 가격이니까 전세 가격 하락하면 어려워지는 회사죠. 좀 전세가 상승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 투자해야 되는 회사고, 네. 전세가 좀 내릴 것 같으면은 어려워지는 회사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세라는 건 사적 계약이고
사적 계약이 예를 들어 서울보증보험사가 뭐 약간 민간이어서 민간이 보증을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네. 돈을 많이 받으면 되잖아. 네. 예를 들어 3억 보증을 했는데 막 몇 천만 원씩 받아. 네. 뭐 그럼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죠. 그 네네. 분석해서 리스크 분석해서 하면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가 보증을 들어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해가 안 돼. 이건 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거고. 네네. 전세 보증가액이 왜 이렇게 크냐는 거예요. 아니 아. 세상에 어떻게 기초자산 가격에 100% 가까운 그 보증률? 네. 전- 그렇죠. 얼마 전에 반포 원베일리에서 예. 소위 100억 전세가 등장을 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서울보증에 가입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거의 프리미엄 다 붙은 매매 가격만큼 제 전세 보증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바보가 1억짜리 기초자산에 예를 들어서 보증을 쓰는데 1억을 보증을 다 해줍니까? 그러려면 이게 화재보험이 아니잖아요. 화재보험이 네네네. 아닌데 그럼 보통 1억의 감정평가를 상당히 낮춰서 뭐 5천만 원을 이거 나중에 뭐 이렇게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5천만 원만 대출을 해준다던가 네. 보증을 서준다던가. 대출하고 보증하고 이게 보증보험하고 좀 달라서 그런가? 보증이 필요한 이유가 그 전세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이 보증을 원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은행.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전세 대출을 은행이 집행을 하는데 그 차주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하기 싫으니까 예. 결국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출이 문제가 생기면은 은행은 이제 결국 주도부한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네. 서울보증이나 주도부한테.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막 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무조건 수익이니까 자기는. 네, 그래서 전세 수요가 많고 전세 대출 수요가 많고 네. 전세 대출 수요에 기반해서 보증 기간에 보험 판매 수입도 많아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로스 사업이었어요. 네네. 2010년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점점 서프라임 모기지 같네. 하여튼 이렇게 갔고요. 이렇게 갔는데 예. 똑같은 사태가 발생한 거죠. 은행은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은행은 소위 중개만 했고 모든 리스크는 다 보증보험에서. 보증기간에 넘겼기 때문에 그때도 그 모기지 MBS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MBS 묶은 CDO에 다시 그 CDS를 발행해가지고 막 이런 네. 보증기관들 AI 같은 애들이 문제가 됐으니까요. 네네. 페니메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건데 대신 여기서 모럴이 발생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은행은 건수만 늘리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 돈 버는 장사 아니에요. 네네. 이자 받지? 그쵸, 그쵸. 이자 받지? 보증은 딴 데서 해주지. 예. 그리고 리스크 프리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시장이 커질 수 있었던 게 MB 정부 때는 전세 대출 제도가 있긴 있었는데 한도가 1억 원이었어요. 네네. 근데 시장이 약세니까 그 투자자들은 전세 끼고 집을 사니까 전세가 올라가야 되고 자기 자본 1억 2억 하고 대출 2억은 완전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출 2억 받고 그냥 이자만 내면 되는데. 네. 그래서 MB 때 2억으로 높여줬고 박근혜 정부 때 이거를 5억까지 높여줬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는 전세 5억까지 쉽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서울의 매매 가격이 평균 전세 2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 2억까지 있을 때는 전세 시세 4억 정도면 자기 자본 2억에 대출 2억 정도를 했는데 전세 대출이 5억까지 열리니까 네. 전세 6억까지 올리는 건 1도 아니에요. 나 원래 2억 있었는데 대출금이 5억까지 나오니까. 네, 5억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소위 6억 전세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갔거든요. 네네. 전세가 6억 전세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니까 매매가는 그에 비례해서 곱하기 1.8배 10억, 2배면 12억까지 다이렉트로 밀려 올라갔고 갭 매수 환경이 되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지방에 전세 3억까지는 매우 손쉽게 맞추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80% 대출 나오니까 6천만 원 있으면 3억 전세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천 정도는 신용으로도 조달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세금은 사실은 신용대출과 전세 대출 80%로 100% 대출로 조달할 수 있는데 그 조달한 거에 2배 레버리지로 매매가격이 결정되고 막 이런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랑 문재인 정부를 통해 가지고 전세 대출 시장이 폭증을 했죠. 네. 폭증을 해서 이런 보증 기관들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전세 보증만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여기 개별적으로 전세 보증 보험 이런 상품까지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상품에 대해서 아까 보험료 관련 손실들이 조금 나온 거지만요.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은행들은 뭐 전세 대출이 1년에 10조 원 이하일 때는 그러니까 2017년 이전까지는
1년에 은행들 전세 대출이 9조 원, 8조 원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17년, 18년 양년도 동안 그러니까 18년, 19년 양계 연도 동안 전세 대출이 1년에 40조씩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1년에 60조에서 80조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간 건데 네. 18, 19년에는 전세로 40조를 찍어버려요. 순중이. 네. 그러니까 주담대보다 더 많이 빌려버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근데 이게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전세 제가 시장 총액이 1000조라 했잖아요. 네네. 1000조인데 대출은 170조밖에 없어요. 830조는 가계 자산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잡혀요? 네. 왜냐면 가계가 에셋으로 잡힌다? 자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라는 1000조 시장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내가 800조는 우리 돈이고 200조는 대출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가계가 이 800조를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세 800조죠? 예, 임차인이 내가 그냥 예를 들면 8억 전세라고 해볼게요. 네네. 근데 나도 그냥 전세 대출로 돌려가지고 이걸 투자를 할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세 대출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은행들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해주면 되고 그렇지. 보증기에 해주고 여전히 그러니까 800조 풀이 자산으로 잡힌다는 예, 거죠. 은행 대출을 네, 맞아요. 일지라도 부채가 될 수 있는 그 룸이 있으니까 엄청 큰 시장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18년, 19년에 완전히 그 넋이 나갔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1년에 9조 빌리던데 18년도에 40조를 빌리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40조를 다 빌렸을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전세 4억을 사는 놈이었어요. 자기 돈이었습니다. 근데 뭐 문재인 정부 17년 때 전세를 살았기 때문에 김수현 수사수석이 와가지고 뭐 집값을 잡을 줄 알았대요. 네, 네. 그래. 근데 19년이 되니까 2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네네. 그랬더니 얘가 집을 사야 되겠다고 느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일부러 전세 금액을 5억으로 올린 다음에요.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억의 80%인 4억을 대출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돈 4억이 있었는데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동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개별적으로 유동화한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전세 5억에 그 84억 대출 받아서 5억을 챙겨놓고 그 4억은 갭 투자를 하더라고요. 딴 데다. 네, 서대문구 아파트 7억짜리에 11억 아파트를 갭 매수를 하더라고요. 이게 1주택 갭 투자 포맷이었는데 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엄청 많겠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게 18, 19년에 있었던 현상이 뭐였냐면은 원래 자기 자본 전세였는데 이거를 대출 전세로 전환하는 과정이 그때 처음 일어난 거예요. 레버리지 창출을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가게가 전세를 어디까지 대출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당시에 전세 시장 시가총액이 600조라는 거예요. 네. 이게 1년에 꼴랑 40조 전환을 했는데 그 600조라고 하니까 누적해서 100조라고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500조가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중에서 이제 맘만 먹으면은 100조, 200조 이런 엄청난 돈들이 얼마든지 전세 대출을 통해서 유동화가 된 다음에 이게 주택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완전 넋이 나가더라고요. 네네네. 왜냐면 왜냐하면 가계대출 전체로 1년에 6, 80조 빌리면 많이 빌리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네. 그래서 전세는 요 정도로 요 정도의 큰 시장이고 얼마든지 전세 대출이 그래서 보증보험만 있다면 전세 대출 이걸 다 유동화해도 그렇지.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느낄 거니까 은행은 문제 없죠. 왜 정부기관 공사가 보증을 해주는데. 그렇죠. 이게 결국 그리고 전세가 올라갈 때는 모두가 해피한데 해피하죠. 네. 네네. 부채가 늘 때는 모두가 해피한 네네네.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은 아주 커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사업에서 서울보증이랑 주도보랑 그러니까 전세 상품들에 대해서 보증 기관마다 전세 상품 구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주도보 보증 전세 상품 그 전세가액 얼마까지, 서울 보증은 5억까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보증이 돈 버는 거에 아까 개별적으로 전세 보증 반환 보험 말고 이런 전세 보증 은행에서 수수료 받는 거 저희가 대출을 할 때 그게 5억 전세가 시장 성장에 이제 많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되어 있었죠. 와, 이건 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네,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가 일정 어느 수준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저는 18년부터 그래서 전세가 저 여러 인터뷰에서 그 서민주거의 타이틀을 벗어나게 된 게 2018년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때부터는 자기 자본으로 전세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전세는 그 전까지 어떤 인식이었냐면은 매매로 가기 전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가기 전에 돈은 좀 모아놨고 여기서 돈 좀만 더 보태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그 자본을 모아놓은 돈이 전세였는데
2018년부터는 뭐 세상 그런 거 없고 나도 그냥 전세 살면서 나도 갭 투자하지 뭐 네. 이러면서 완전 전환을 해버려가지고 지금은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린 게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금리가 올라서 깜짝 놀라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대부분 레버리지를 일으킨 사람이 저금리 상황 18, 19, 20년의 저금리 상황에서 레버리지와 네, 그게 23년도의 레버리지가 천지 차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자기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그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네. 원리금 상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전세 끼인 갭 매수를 한 주택 가격도 내렸으니까 네. 이거를 처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처분 손실이 나게 돼서 상당한 그런 손실을 실현해야 되는데 저쪽 전세가도 내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자기도 이미 풀레버리지 상태인데 저쪽 집 전세도 빠져버리니까 이 역전세만큼의 캐시플로우가 안 나왔던 거고 네. 그래서 22년에는 이런 거를 커버하는 상품이 없었으니까 네. 전세가가 빠지는 만큼 그대로 시장 붕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자기가 디폴트가 되니까. 근데 23년 7월부터는 왜 이런 게 없냐? 특례 역전세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특례 역전세론이 그 있습니다. 40조 말고. 특례 그건 보금자리론이고요. 예. 특례 보금자리론은 매수할 때 쓰시라는 거고 네. 특례 역전세론은 요런 상황, 요런 집주인들한테? 상황에서 예, 집주인이 저쪽 그 전세 낀 갭 매수했는데 아까 제가 7억 전세 끼고 11억짜리 집을 샀는데 네, 네. 전세가 6억으로 빠져서 1억이 마이너스인데 저는 이미 풀레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DSR을 보지 않는 특례 역전세론을 1억을 저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집을 자산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 자산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특례 역전세론 등장 이후에 역전세 분위기가 사라졌죠. 예. 근데 실제로는 전세 대출로 올라오는 거가 순수 전세 대출도 있지만, 그러니까 8월 통계부터는 네. 특례 역전세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전세를 전세 대출로 메이크업하는. 그야말로 엄발의 오줌 누기네요. 네네. 상황들이. 네. 여기서 기초자산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시스템적 리스크가 외국에서부터 툭 터져가지고 한국에 전이되면 2008년도 상황은 천지 차이네. 2008년도 한국은 사실은 되게 무사하게 지나갔잖아요. 그때는 전세 끼인 갭 매수가 그러니까 그 전세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자기 자본이었어요. 네, 전세 대출이라는 게 별로 네, 없었잖아요. 전세 대출이 안 많았어요. 전세 대출 누적으로 그냥 한 몇십 조 원, 그러니까 한 3, 40조도 안 돼서 너무 미미해서 통계도 안 내던 시절이었어요. 네네. 그때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내 돈일 때예요. 지금은 전세가 대출이에요. 최근에 증액한 전세는 다 대출이고요. 네. 그러니까는 대출금리 영향을 받죠. 예. 네. 예, 금융하는 사람으로서 좀 끔찍해집니다. 저는 레버리지 쓰지 말자고 주식 투자할 때도 레버리지 쓰지 말자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보니까 레버리지 옵션이네. 거의 옵션 수준의 레버리지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네, 보면. 저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프라임이랑 RTA랑 서프라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한 10억짜리 집에 한 미국은 LTV가 원래 높으니까 네. 90%까지 주니까 뭐 이거를 프라임이 아니라 뭐 소위 RTA나 서브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나머지 10을 뭘로 채웠냐면은 콤보론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은 후순위 대출로 채웠거든요. 네. 당시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양놈들도 대단한 놈들인데 10억짜리 집에 8억은 서프라임, 아니, 본 프라임. 예. 프라임. 8억은 8억은 프라임 등급. 근데 콤보로 2억은 후순위 대출로 2억을 또 채워버려서 다 사버리는 거예요. 은행이 해줬던 건 이게 집이 계속 올라서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사실은 없지 않아요. 이게 차주별 대출인데 제 지인들 사례를 보면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개인 가계 LTV는 40%였잖아요. 네네. 가계 LTV는 40%니까 4억은 자기 명의로 빌려요. 네. 그러면 근데 그 건물의 담보 가치는 저축은행은 85%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8억 5천까지는 빌려줄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저축은행에 가서 개인이 사업자를 낸 개인 사업자 명의로 4.5억을 더 빌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10억짜리 집에 8.5억이 빌리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 1.5억은 자기의 또 신용대출로 채워놓더라고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이론상 모든 대출로 다 살 수가 있었는데 네.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여기 만약에 법인까지 있다. 네. 그러면은 법인 대상으로는 LTV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소위 막 9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네. 식으로 차주를 바꿔가면서 콤보론을 한 거나 마찬가지 이런 형태의 대출이 있었던 것도 19년, 20년부터였고 예. 그러니까 이런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들이 지금 어려워지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금융 불안정성이 엄청나게 커지네. 조만간에 이 영상과 연결해서 나가게 될 그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이론을 경제학자하고 대담한 게 있거든요. 네, 예. 똑같네. 네, 제가 그 1940년 체제라고 말씀드렸는데 1940년 체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노구치라는 1940년생 일본인이 그러니까 일본의 정통 관료인데요. 그러니까 네. 엘리트 정통 관료인데 대장성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로 치면 재무부에 매우 오래 근무를 했는데 네. 물리학자이고 뭐 나름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할 네. 때는 네. 그 사람이 1940년대 전쟁 그러니까 도쿄 대공습을 에서 진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고 일본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이랑 패망하는 과정을 정확히 적어 놓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 읽고 나서 그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일본 부동산 버블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일본 부동산 버블이 엄청났었는데 그 시가총액도 미국보다 1.5배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도쿄 땅을 다 팔면 네, 그러니까 미국을 다 사는. 네. 주식 시가총액이 1.5배가 커서 그 당시 일본의 전 세계 주식 시장 비중이 몇 %였냐면 45%더라고요. 그리고 10대 그 기업 중에 8개인가가 일본 기업이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의 그 45%가 일본이고 부동산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일본 전체 지가가 그러니까 도쿄만 팔아도 미국 산다는 얘기가 일본 전체 지가가 당시 2,000조 엔이었는데 네. 미국이 500조 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4배 컸고요. 네. 그래서 황실 토지만 팔면은 캐나다 사고 네. 그러니까 네, 왜 이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막 그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도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와 그때도 그러니까 당연히 낮은 금리가 있었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런 주택 금융기관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금융규제를 했는데요. 네. 은행 규제를 했는데 은행들이 출자한 주택금융기관이 따로 있었는데요. 예. 이걸 주전이라 그랬는데 이 주전은 규제 대상에서 예외됐고요. 네. 얘네가 소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주도보증공이고 미국으로 치면 페니맥 프레디맥 같은 그런 존재인데 얘는 계속 대출을 해줬어요. 네. 나중에 이 주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진짜 어마어마한 그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금융권 전체 문제로 커지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공사잖아요. 주택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다 공사인데 네네. 얘네들이 지금 국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제가 보니까 나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을 경착륙을 절대 시키지 않으려고 엄청난 부양책을 항상 이렇게 써왔던 게.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가 거의 끝간데까지 제가 그래서 하도 이 공부를 좀 해서 어이가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면 월세 대출 해주면 되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월세 대출까지 해주면은 이제 부동산 한 바퀴 더 올라가겠네. 뭐 이랬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레버리지를 많이 키우고 보증공사들이 기초자산 가격이 흔들리면 진짜 네, 크네요. 맞아요. 사실은 모든 위험은 결국은 그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거의 항상 은행 위기가 오는 이유는 그 자산 가격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자연스럽게 대출 채권 회수가 안 되니까 은행 위기가 크게 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 전세라는 시장에서 전세가 하락으로 그 작년에 보증기관 위험도 한번 왔었지만 매매가 하락으로 그 일반 시중은행들도 어쨌든 상당한 위험에 이제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뭐 완전 상황이 좋지 못하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저는 정부가 약간 자승자박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DSR 40%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은 DSR 40%를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사실 이 DSR 40% 등장한 지 2년밖에 안 됐죠. 네네. 22년 1월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마치 수십 년간 있었던 제도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DSR 40%잘 뜯어보면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 DSR은 자기 소득의 40%를 원리금으로 내라는 거니까요. 네. 역으로 역산하면은요, 금리 수준에 따라서 그 자기 소득의 몇 배의 주택까지 살 수 있는지가 역산으로 나와요. 그렇겠죠. 금리 네.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소득이 1인데 내가 써야 되는 맥스는 0.4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0.4를 몇 % 금리로 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주택이 소득의 10배인 10인지 12인지 14인지 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 DSR 40%를
올해 은행이 원래 작년까지 5% 주담대인데 올해 4% 주담대로 100bp 인하시켜줬어요. 역마진을 팔고 있습니다. 예. 그럼 4% 40년을 하면은 DSR 40%를 풀로 채웠을 때 네.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소득의 13배예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 주택 가격의 PIR 상단이 13배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조적으로 넘을 수가 없어요. 네네. DSR 40%가 있으면은. 그런데 이 한국에 제일 돈 많다고 하는 소위 5분위 계층이 국내 5분위 주택을 가장 비싼 상위 20% 주택을 사는데 이 벌써 16배거든요. PIR이.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5분위자 역시 5분위 주택을 현재 못 사고 16배가 13배로 떨어져야 살 수 있어요. 이게 20% 하락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상단이 결정돼 버렸다는 부분에서 근데 만약에 금리가 4%가 아니라 모기지 금리가 5%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1배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멀티플 상단이 결정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 DSR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되게 너무나 별 생각 안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제 눈에는 그러면은 벌써 상단이 캡이 다 씌워진 건데 네네. 4% 40년일 땐 13배, 5% 40년일 땐 11배인데 지금 현재 몇 배일까? 그러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수요가 못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DSR을 꺾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DSR을 뭐 50%, 60%, 70%로 올려주겠다. LTV 그래서 움직이듯이. 올해도 네. DSR을 보지 않는 대출만 나갔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9월 13일부터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DSR을 꺾는 게 아니라 DSR을 우회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더 뭐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없애겠다고 하면서 이걸 꺾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 이 DSR 40%가 유지된다는 전제라면은 멀티플 상단이 결정돼 버렸는데 이미 시세는 그보다 높아 버리니까 이거를 살 수요가 없고요. 그래서 수요가 없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주변에서 뭐 변호사, 의사, 뭐 변리사들이 사실은 어느 사회에서 이런 집단들이 집 사는데 부담을 느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다 부담을 느껴요. 엄청 부담을 느끼죠. 제가 그래서 5분위에 5분위 주택으로 그 KB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뭐 다 계산을 해봤는데 국내 소득 5분위자라고 서울 소득 5분위자라고 하면은 전국 평균 소득보다도 40%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 5분위 가구는 가구 소득이 1.33억인데 네. 서울은 1.9억에 육박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5분위 주택을 살려면 지금 현재 서울의 5분위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상위 20% 아파트, 그러니까 상위 20% 주택. 그게 무려 29.7억입니다. 그러니까 1.9억 연봉으로 29.7억을 살려면 이게 자기 소득의 16배가 되는 건데 네네. 29.7억을 정말 한 60% LTV로 빌려가지고 그거를 원리금을 4% 40년 모기지로 한다고 하면은 DSR이 48%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9억의 연소득을 올리는 상위 그 20%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 가격 한계는 현재 기준 24억이고요. 이게 5% 40년이 되면 그게 21억으로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이 캡이 어느 정도 다 결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최근에 원밸리인가요? 거기서 이제 아침밥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레지던스 서비스를 해주면 가격을 제가 보기엔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레지던스 서비스를 해줘서 약간 호텔식으로 가면 주택 가격이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유지가 되겠으나 예. 그렇지 않고 논리를 따지고 이렇게 이성을 따지는 영역으로 가격이 매겨지면 이거는 예.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소위 그 럭셔리 라인으로 가는 네. 그 럭셔리로 가는 사치제 레벨까지 간다면은 뭐 막 그 희소하다고 계속 그 브랜드 마케팅하면서 네. 그 가격은 막 올려받아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싸야 더 희소성이 입증되는 마치 그건 매스마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택 시장이 매스마켓이라는 거하고 서울에 있는 소위 막 연예인들이 막 100억에 무슨 주택을 샀다.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주택 시장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하이엔드 주택이고 럭셔리 주택이지. 우리가 사는 뭐 6억 이하 주택, 9억 이하 주택, 뭐 10억 이하 주택 이런 집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6억, 9억, 10억 이런 형태의 주택들에서도 결국 소득 대비 집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거의 모든 소득 대비 지표가 너무 비싸져 버렸기 때문에 DSR 40%로는 살 수 있는 주택에 이제 캡이 씌워졌고, 근데 저는 그걸 해서 거꾸로 자기 소득의 11배 정도까지 사는 게 지금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13배 정도를 사시게 되면은 금리가 시장금리가 올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되게 부담이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바로 전날 네. 채권 10년물 하한가였습니다. 아, 38bp 하루에. 역사상 최고 드랍. 네, 최고 드랍. 네. 네, 38bp가 튀어가지고. 네네. 저도 봤어요. 4%가 4.3% 가는 거. 네. 완전히 뭐 채권 시장 피바다 됐고, 근데 결국 반영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바로 원상 복귀가 되지 않으면은 시중 실세 금리에도 반영이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저는 시장 금리가 올해 2분기에는 좀 내렸었거든요. 네. 왜냐면 올해 2분기만 하도 연준이 빠르면 9월, 늦으면 11월에 금리 인하한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엄청 우호적으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7월부터 데이터가 달라지면서 그 피벗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시장 금리가 7월부터 좀 튀더라고요. 네네. 네, 그랬더니 시중은행에서 했던 거는 7월부터 50년 만기 모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시장 금리 높아진 거를 해칭을 하려고 했어요. 해칭을 연으로. 네네. 40에서 50년으로 늘리면은 한 DSR 4%포인트 낮출 수가 있는데 금리 인상분 해지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도입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이제 더 높아질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완전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올해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그런 여러 요건들은 2분기, 3분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DSR 유지나 특례론, 그러니까 DSR 우회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게 있냐 마냐가 중요했었는데 한은이라든가 금융당국의 스탠스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는 스탠스로 갑자기 또 바뀌어버리니까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의 일정액 이상을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그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가격 상단도 결정되는 거여 가지고 시장 가격 상단이 결정됐다고 생각하고 현재 가격 레벨은 그 상단보다 높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조정이 있거나 거래가 없이 소득이 올라가는 몇 년간 횡보해야 되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오거나 이런 과정일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아까 저희가 보증보험 때문에 이런 이슈를 다뤘는데 이런 기초자산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쪽에서는 업황이 좋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1년의 과정들 전세자금 대출, 밴드, 전세자금 보증, 그다음 주택 그냥 분양 네. 보증 이 모든 것들이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잖아요. 정책들이 물론 복지죠. 주거복지라는 이름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국가기관이 한도의 운상화, 까딱하닥 예를 들어 뭐 주식시장에서 자산 가격 10에서 30%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닌데, 네. 근데 이게 주택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모두가 다 죽는 시장으로 바뀌었네요. 와. 네네. 근데 아시겠지만 그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를 간다 하더라도 모두가 400조에 동시 매수하신 건 아니어가지고 그 거래를 하면서 올라간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실피해 규모는 거래량 곱하기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22년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10분의 1토막 났고 21년에도 평년보다 거래량이 위축됐고 올해도 거래량 올라왔는데 평년의 반밖에 안 되니까 실피해 가구가 전체 가구는 아닐 테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게 막 몇백 몇천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막 몇 억 내리니까 와. 주식시장에 있다가 이 부동산 부채 규모나 이런 거 보고 주식은 어린애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작은 규모 사이즈가. 이게 주택만 해도 벌써 한국이 6,200조거든요. 네. 주택만 따져도 아파트가 4,000조 정도 되고요. 여기 저희 땅도 있죠. 사업용 빌딩도 있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 전체 자산 규모는 1경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2,200만 가구로 나누면은 결국 그래서 가계가 이제 평균 한 4억 정도 갖고 있는 그런 게 되는 건데, 근데 진짜로 사이즈는 정말 너무 크고, 그리고 가계대출도 이제 가계 비영리 합쳐서 2,200조가 넘어가는데, 요새는 미국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미국도 대출이 부채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고, 정부 부채가 2020년대 말이 되면은 뭐 70트릴리언까지 올라가는데, 뭐 5%만 해도 3.5 트릴리언 정도를 매년 이자비로 내다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가계도 약간 유사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2,200조 말이 2,200조지 3%면 66조 정도 되는 거니까. 네. 1년 예산이 600조인데. 네. 1년에 10%를 네. 이자돈 내야 그러니까 되는. 가계가 맞아요. 가계가 1년에 1,300조 버는데 60조를 갚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한 2%일 때는
뭐 40조, 아유, 금액이 엄청 커지네. 1300조 벌어도 40조 갚았을 때는 그냥 별 문제가 없었지만 막 100조 이상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소비만큼 다른 게 빠지는 거니까. 아니, 국가 예산 600조인데. 네. 이게. 네. 이게 얘기 끝도 없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지. 네. 하여튼 금융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런 레버리지 시장이 있었구나. 옵션 시장이네. 저는 주식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주식시장에 10년간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식이 좋아서 이직을 한 거였고요. 네. 그냥 막 건설업 하다가 주식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이제 시장을 넘어왔고, 근데 건설사에서 오다 보니까 저한테 건설 애널을 시켜가지고 그냥 건설 애널을 한 거지. 네. 저는 장기 EPS 그로스가 나오는 장기 성장주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굉장한 고속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의 또 막 목표가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투자해보는 이런 거를 되게 선호하는 타입인데, 여기는 그래도 주식은 이제 가격의 논리가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서, 그리고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근데 시장 사이즈가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결국 엄청 큰 줄 알았는데, 네. 부동산 시장 사이즈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부동산 진짜 너무 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시장에 근데 논리가 없을 수는 없어서, 이걸 좀 짜자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제가 주식 애널리스트 하면서 주식 그 밸류에이션 모형도 만들었고, 부동산 애널 하면서 부동산 가치평가 모형도 만들었는데, 네. 그 가치평가 모형의 코어는 결국 금리와 대출이었고요. 네. 금리와 대출을 비례해서 보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그 가격 부양 상품과 모럴과 또 겉으로 보였을 때는 LTV가 뭐 한 30인 것 같아서 멀쩡한데 속을 뜯어보면 사실 LTV 80, 90%짜리고 네. 이런 상품들이 쌓여 있다고 느껴가지고 지금은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 최상욱 대표님이 사실은 이 부동산 관련을 부동산을 분석의 단계로 놓은 첫 번째 한국의 세대다, 1세대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부동산은 분석의 단계가 아니라 심리. 감이죠, 네, 감. 맞아요. 촉이었습니다, 촉. 그래서 이제 이 복부인이라는 표현도 뭐냐면 남성의 이성적인 걸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촉, 감 네. 이런 거가 훨씬 더 잘 들어맞는 시장이다라는 게 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 최 대표님 오면서 그 분석의 대상으로 넘어갔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어두운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금융 쪽으로 넘어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부동산이 이제 금융 상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건드리기 시작했던 거고 기존 금융을 하던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입장이라서 이런 말씀 드린 거니까 그러나 가격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뜨문뜨문 뜬 호가가 움직이는 자산이라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래량이 하루에 1000주, 2000주밖에 안 되는 주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이렇게 딱 규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런 하루에도 뭐 20% 올랐다, 하루에도 20% 빠졌다. 그게 매일같이 반복될 수도 있는 것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으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가격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우리 최 대표님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